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은 다인인베스트먼트의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증시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패턴화시켜서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종목들을 초기의 변화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패턴을 이해하기 쉽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시기상 여름에 있는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게 아니라 주가가 겨울에 와 있는 종목들, 앞으로 봄과 여름을 맞이하게 될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IT와 자동차로 주도주가 다시 재편되는 가운데 그간에 많이 올랐었던 게임이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기상 가을로 앞으로 주가가 더 내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SM을 중심으로 엔터주가 급락을 했었고 기아차는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던데, 이와 관련해서 복습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스템 패턴 구조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스템 구조화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잡계라는 거는 융합의 학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동안 기술적 분석에 너무 치중해갖고 뭐 이평선의 배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증권 쪽에 들어온 지 한 30년째 돼 가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한 10년간 그쪽에 집중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결론은 반 맞고 반 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맞는 거에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게 100% 맞는 것 같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로직에 따라서 그 로직에 따라 5대5 확률이지 그 이상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추스려내갖고 대응을 잘했느냐, 또 자금 배분을 잘했느냐. 전번 시간에 가장 핵심이 이제 주도주가 재편되면서 가을, 갑자기 가장 화려할 때, 쏠림 현상이 나올 때 그거 고점 맞추기 힘드니까 어느 단가 이상에서 하지 마세요 해갖고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주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거는 고점의 영역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일단 그걸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겨울의 패턴인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아니면 또 바닥에서 지금 겨울의 패턴으로 하고 구조화했던 종목들을 매수 전략을 세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을과 봄, 겨울, 여름 이런 것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패턴 구조화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 상위 종목들은 고점 대비 한 25%나 38%.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고점이 141만 원이면 한 25%나 38% 빠지면 삼성전자는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소형주들은 38%에서 50%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또 겨울의 패턴, 그리고 겨울의 패턴은 대부분들 거래량이 격감하면서 인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5일선, 11선, 21선, 심지어는 61선까지도 다 뭉쳐야 됩니다. 뭉친다는 얘기는 수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일 평균의 값이나 그 다음에 20일 평균의 값이나 60일 평균 값, 이게 다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수렴되는 거를 겨울의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봄의 패턴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121선 위로 올라왔을 때를 봄의 초입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선을 봄은 120선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120선 위로 왔거나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이 한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단기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시장의 인기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봄에서 여름의 1단계, 여름은 저점 대비 38% 올랐던 가격대를 여름의 1단계를 봅니다. 61.8%에서 100%를 2단계로 보고 있고, 더블 이상 갔을 때를 3단계로 봅니다. 그리고 3단계 이상 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가장 화려했는데 고점 대비 급락하는 파동. 즉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제가 뚝 떨어질 때 그건 못 맞춘다고 그랬죠. 그 타이밍이 우리는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한 30배 이상, 아니면 제가 매매하지 마라는 기준선을 설정했을 때 다음 같은 기준,
122평선에서 이격이 50%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52주 최저가에서 더블 이상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그게 또 기간으로 5개월도 안 됐으면 더 가을이 나타날 확률이 많다. 이러한 국면을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렸습니다. 아니 다를까 전번 주에 아주 그 코스닥 종목의 게임주나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거칠게 험악하게 급락을 한 걸 보셨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앞으로도 시장의 맥을 읽을 때 같이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뭐죠? 파란 색깔은 SM입니다. 네. 빨간 색깔은 기아차입니다. 참 대단한 급락이죠. 하한가를 예. 3번이나 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바닥권의 1차 그 저점은 이 4월달, 5월달의 저점이 3만 6, 7천 원대니까 한 3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에는 단기 고점 대비 급락한 속도나 이런 걸 보고도 일단 단기 저점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장의 신뢰도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삼성, 전기, SDI, 기아차, 이제 시장의 중심이 IT나 대형주 중심으로 연말 윈도우 드레싱과 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연말장을 겨냥해서 기관들의 포트 재조정 어떤 전략이든 간에 시장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실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SM이 이제 다시 6만원, 7만원 가기 위해서는 분기 실적의 4, 4분기나 내년도 1, 4분기의 실적이 우상향으로 계속 증가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숙제를 하나 또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이 가격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 종목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SM에 대한 가치 그 데이터입니다. 투자정보사 52주 최고가 69,200원, 52주 최저가 37,300원. 요 데이터 장중에는 이게 그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7만 원대도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대주주 구성 성분의 국민관리연금공단이 9%, 파트너스 벤처캐피탈이 6.1%,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5%,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이 5%,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그 얘기는 나빴을 때는 이 기관들의 매수물이 매도로 바뀌었을 때 이 매매의 변동성이 험악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주당 그 분기별 매출액의 변화, 그 다음에 분기별 영업이익의 변화. 요번에 대부분들 이 엔터테인먼트 SM의 분기 3, 4분기 실적이 여기도 보시면 200억. 이 대부분들 200억 이상 나오지 않겠나라고 시장 기대감에서 형성됐는데 실제는 기대치보다 엄청나게 못 미치는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분기 실적이 계속 100억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당 매출액과 분기 실적을 계속 체크해서 동태적으로 점검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할 때 요거를 기아차하고 SM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분기 실적의 분기별 주당 매출액, 그 다음에 분기별 주당 순익, 이게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요거를 그래프로 동태적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확 들어오는 분도 계실 거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샘플 하나 갖고 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Pmax라고 표현해 갖고 분기별, 예를 들어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라면 분기별 고가를 연결한 선을 Pmax파라고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를 월 단위로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분석할래 그러면 매일 일봉의 고가 저가라는데 이거 너무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하시든지 분기별의 고가만 연결하는 선을 Pmax파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분기별 저가, 이걸 P미니파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는 주당 분기 그러니까 주당 순익,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가를 이 분기별로 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추적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현대차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과거에 이거는 지금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연별로 지금 숙제 낸 것들로 한번 해봤습니다. 2003년도에 고가가 51,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가 28,000원이었어요. 한 주당 주당 순이익이 5,80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고가가 10월 4일, 2004년 10월 4일에 61,000원이었고 저가가 35,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주당 순이익이 6,400원이었습니다. 요거를 SM과 기아차를 똑같이 분기별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우상향, P맥스파가 우상향, P미니파도 우상향, P맥스파가 더 이상 못 가는 어떤 구견이 있고 P저가 파동에서 저항이나 지지선이 어디에서 전개되는가 확인하는 어떤 위치가 나옵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들 보시면 2007년도에 고가가 68,000원이었고 저가가 64,000원이었는데 그 주당 순이익이 5,3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타임머신 타고 2007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의 훈련입니다. 그랬을 때 8,000원에서 5,000원까지 감소했을 때 이 주가가 10만원에서 저가로 6만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때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2007년도에는 이때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중국 관련 예를 들어서 소재, 철강, 이때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또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또 현대제철, 포스코,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현대차가 6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움직였습니다. 그때 주당 순이익이 10만원 고점 대비해서 40%까지 빠져서 이 종목 왜 이러냐, 시장에 인기도가 없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중국 관련 소재주 사라, 자동차 팔아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거를 학습 작업해 갖고 그 다음에 파동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SM이나 기아차를 지금 제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앞으로 시장이라는 게 고퍼의 그 성장주를 사더라도 어떻게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2008년도에 여러분들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3,000원까지가 가장 그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 때 3,000원까지 빠져갖고 저가가 37,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저가가 37,000원, 고가가 89,000원 수치가 나옵니다. 즉 6,000원짜리 분기 그 주당 순이익이 3,000원대까지 빠지니까 최저가 10배, 3,000원의 10배 정도 수준인 37,000원까지 최악의 경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원대에서 6만원 산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받겠죠. 그런데 그 다음 파동을 보세요. 2009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몇 배가 증가합니까? 3배나 증가합니다. 3,000원짜리가 만원 이상으로 갔습니다. 만원. 만원일 때 저가 고가의 궤적이 4만원과 12만원까지 변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원이 19,000원까지 갔습니다. 만원이 19,000원이니까 2배 늘었죠. 그때 저가 고가의 궤적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가가 10만원이 된 겁니다. 고가가 18만원이 됐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주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즉 여러분들이 SM이 앞으로 다시 이게 심지어는 2만원까지 빠지는지 아니면 다시 10만원으로 넘어가는 아주 우량한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주당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당 순이익이 2,000원밖에 안 되는 주식이 우리가 30배에서 40배를 주고 산 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당 순이익이 2,000원짜리가 4,000원, 5,000원까지 가면서 주가의 저가 고가의 궤적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래서 30배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고주가가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20배, 10배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상향의 엄청난 시세의 성장주가 되는 겁니다. 현대차가 여러분들 만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9,000원, 2011년도에 26,000원 이렇게 가면서 4, 5만원짜리가 25만원까지 간 겁니다.
25만 원까지 가더라도 여러분들 2011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26,000원까지 나오니까 10배거든요. 3, 40배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SM 이거를 요거는 분기로 고가 저가와 주당 순이익을 그대로 적어갖고 한번 추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차도요. 이거 숙제입니다. 예. 이런 과정을 밟아주시면서 앞으로 이 SM의 주가가 예. 얼마까지 바닥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거를 읽어내는데 굉장히 어떤 그 전략적 직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구조화를 시켜갖고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내가 적정 가격은 얼마고 이 주가의 목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놓을 때 시스템 구조로 절대 암만 성장 주고 미래가 좋고 막 호재가 막 나와도 30배 이상은 주고 사지 마세요. 내가 관련된 기업이 주당 순이익이 3,000원 정도 나오는 주식을 30배라고 그러면 얼마예요? 10배가 3만 원인데 3,000원이면 3만 원 아닙니까? 그거를 9만 원, 10만 원 주고 사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 예. 그래 암만 누가 뭐 그 주가가 뭐 미래 성장성 것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은 갑자기 사과나무의 사과가 뚝 떨어지듯이 고가에서 반토막도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 노출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공부한 이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단가 이상에서 매매하지 마.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과 분기 실적의 변화, 매출액의 변화 이런 걸 그려가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들. 그래야 실적이 계속 뒷받침돼야 주가가 저점이 높아지고 고가도 높아지면서 우상향이 따라서 갑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겨울 때 사서 지금은 계속 나쁜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주는 주가들 이런 걸 사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분기 실적도 좋아지고 매출액도 커지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맥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의 흐름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구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었죠. 매월 주가의 고가와 저가의 변화에 중심 가격을 체크해서 앞으로 우상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우하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지난주 숙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 공식 첫 번째 외교 방문이 동남아 3개국이었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떠한 나비 효과가 될까였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복잡계의 학문을 갖고서 주식 볼 때 네. 어떤 기술적 분석보다 예. 이러한 어떠한 그 시각들, 네. 국제정치학적 시각,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치학적 시각이 왜 중요하면 돈의 흐름이 그거 따라가거든요. 예. 제가 또 여러분들 그 아세안 쪽을 왜 강조하냐면 지금 대부분들 재정절벽 합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동안 재정절벽 전번 시간에 잊어버리십시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네. 왜? 답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절벽의 답은 뭐냐? 해결됩니다. 그리스 문제 어떻게 해결되냐와 똑같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시켜갖고 파산시켜놨고 유럽에서 쫓아냈습니까? 아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재정절벽도 여러 가지 어떤 공화당, 민주당의 파워게임, 정치적 상황 그러면서 가면서 실질적으로 판을 절대 안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답은 나왔는데 언제쯤 타협을 보고 언제쯤 그거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 전략 뭐 예를 들어서 Q4도 나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세금 부분을 완화시킨다든지 또 기간을 늘린다든지 세율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정치 쪽에서의 타협이 결정되는데 밀고 당기고의 여러 가지의 권력 투쟁 스타일로 나올 거예요. 그걸 못 맞추거든요, 여러분들이나 누구도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중심은 어디로 가 있느냐? 중국과 아세안과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3에서의 3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중국, 일본, 한국. 앞으로 모든 전 세계의 유동성 에너지는 저는 아세안 플러스 3는 모인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일본이 그 아베 총리가 우리가 복잡게 시각할 때
전번 시간에 배운 게 비선형 구조다. 그 다음에 초기 조건에 민감, 초기 조건의 변화에서 모든 변화를 좀 읽어내라. 그러니까 초기의 미세한 변화에서 큰 변화를 읽어내는 그런 것들을 미리 맞춰야 초과되는 수익률을 시장에 비트할 수 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품은 만약에 뭐뭐 하다면 된 그 다음 상황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에 훈련하는데 예. 저는 만약에 12월 16일 날 지금 야당으로 돼 있는 옛날에는 자민당이 여당이었는데 요새는 야당입니다. 아베 총리가 12월 16일 날 일본의 정권을 획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베 총리가 이긴다면 극우파가 득세하는 겁니다. 이 극우파가 득세하면 일본 시장과 관련된 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에서 한류라는 개념이 상당히 미묘한 변화가 나오고 마케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일본 시장에 마케팅을 갖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이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시장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뭘 중요하냐면 즉 미국과 일본이 아주 굉장히 힘을 합치면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흔듭니다. 거기에 충돌되는 게 아세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그 미국의 앞장서서 탈국인이 동남아 치고 들어가서 엔캐리를 통해 갖고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 갖고 그 돈을 갖고 니네들 다리 지어주겠다, 공장 지어주겠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어떻게 될까요? 무제한으로 엔화를 돈을 찍어내겠다고 그러는데 엔화가 약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원화는 강세, 엔화는 약세. 이렇게 되니까 수출주는 망가져야 된다. 이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요? 내수주나 방어주로 가야 된다가 그동안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엔화가 약세로 가면 원화도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 정부도 바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엔화가 예를 들어서 지금 74엔에서 77엔에서 놀다가 지금 81엔이에요. 이게 90엔, 100엔 가보세요. 그럼 도요타 자동차의 경쟁력, 수출 경쟁이 좋아갖고 급등하면 이건 반대되는 에너지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 일본이 우파가 득세하면 중국은 일본하고의 그 영토 분쟁과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우파와 우파가 격돌하게끔 됩니다. 예. 그래서 영토 분쟁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일본 제품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판매가 힘들 겁니다. 거기에 예. 반사이익은 누가 받을까요? 한국이 받겠죠. 한국 제품이 받겠죠. 그래서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 현대차, 기아차 이런 주가들의 변동성이 또 한번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보이지 않게 너무 이렇게 오차가 나면 그 갭을 메꾸는 우리도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를 인하시킨다든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약세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전략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야 되죠. 예. 그리고 연말에 또 전략은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윈도우 드레싱. 그동안에는 중소형주의 성장주가 기본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대형주의 IT는 이미 시작했고 이제 자동차가 따라오면서 삼성그룹 관련된 종목들 중에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윈도우 드레싱으로 따라가면서 실적과 배당과 연동된 재편 현상이 나오는가 보자라고 그랬죠. 예. 거기에 가장 키포인트가 아세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라는 우파와 그 다음에 일본의 정부, 그 다음에 우리도 12월 1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서는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충돌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파워게임에서 노출될 수 있는 총체적 에너지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간다는 거는 실적 그쪽에 마케팅 파워도 커지고 실적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와 경제가 연결돼 갖고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뭘까? 그게 아세안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아세안 쪽은 여러분들 이 지도를 제가 저번 시간에 숙제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뭐죠? 아세안은 대부분들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러면
미얀마나 라오스나 태국이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SOC 사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화 플랜트 공장 지어주고, 이런 자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무척 필요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관과 형성돼 갖고 기업과 국가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러한 SOC 사업 관련돼서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들과 그 관련 기업들이 우상향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벌써 일본 기업들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숙제로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하나의 또 자원들이 많습니다. 천연자원 관련된 특수물질도 많고 구리, 그 다음에 셰일가스, 석유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데이터 초기 조건의 변화, 우리가 복잡게 해서 이 초기 조건의 미세한 변화가 앞으로 거시적인 큰 변화를 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에서 아세안 쪽과 연동된 이러한 주가들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엑셀로 뽑아갖고 다음 우상향으로 급등하는 섹터들, 이렇게 떨어지면서 수렴되는 것보다 우상향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 섹터를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전략의 그 패턴을 찾아내서 아직도 이미 급등하는 종목들과 밑에서 시작하는 것들을 초기에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스템 구조로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종목들이 벌써 가스공사,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조정할 때 눌림목 매수하자. 자원개발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적인 우하향이었다가 파란 색깔이 현대건설입니다. 빨간 색깔이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대부분들 어떤 종목들이죠?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이 다 겨울의 패턴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저점 매수해서 시간 여행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행 감각은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의 모멘텀을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둘씩. 또 하나, 이쪽은 또 우리나라는 원전을 건설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또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 베트남이나 또 이쪽 섹터에서는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 이런 것들이 기초 자원을 깔고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들의 경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태국은 작년에 굉장히 대규모 대홍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4대강 관련된 이러한 수로 사업이라든지 물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러한 노하우를 수입해서 자기네들 나라에 배워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과 연동된 기업들이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미리 나쁠 때 생각해갖고, 그러니까 겨울에 생각해갖고 여름에 나올 때까지. 또 하나, 지금 CJ 옷쇼핑, 롯데쇼핑은 이제 겨울의 패턴은 지나서 여름에 1단계, 2단계 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중국 내수주나 이런 종목들 CGV나 CJ 옷쇼핑 보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이런 종목들에 또 한류가 가면 또 이쪽에 또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또 극장, 음원 이런 것들이 한류의 열풍에 의해서 매출로 일으킬 수 있거든요. 거기에 연관된 관련된 회사들, CJ, CGV, CJ 옷쇼핑, 그리고 지주회사로서의 CG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연결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전번 시간에 내드린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세안 플러스 3 이쪽과 연동될 수 있는 자원개발, 그다음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SOS 관련된 기업들, 그쪽에서 어떠한 관련된 정책적으로 합작이 나올 수 있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사업에 연관된 기업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 납폭 과다 수출주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원전, 도로건설, 항만건설, 이러한 전력 설비 건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건설 뭐 이런 것들과 연동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중국과 일본, 미국이
우파들이 갈등 구조가 나오면 우리는 샌드위치로 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샌드위치 속에서 슬기롭게 아세안 쪽에서 풀어나가면서 기업의 성장성에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생각하고 찾아내는 예. 게 어떻겠나. 그게 앞으로 미래 6개월 후에 시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큰 가치의 변화를 초기에 발견해서 이러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갖고 실제로 동태적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난 시간에 내주셨던 숙제였죠. 아세안 플러스 3국 앞으로 하나의 변수로 생각을 하셔서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 진행 과정을 구조화시켜서 살펴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첫 외교 방문이 동남아 3국이었다라는 것 그냥 국제 정치학적으로만 봤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수업 내용을 듣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신문이나 이런 네. 뉴스를 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듣지 마세요. 예. 그 현상이 자꾸 주식시장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엔터테인먼트의 네. 그런 사업을 특히 일본 시장을 진출하거나 일본 시장 할 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12월 16일 날 아베 총리가 우파가 집권하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한류와 연관된 비즈니스가 극단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무지 많아요. 이런 것들도 미리 동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하면 이미 네. 늦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변수가 왔을 때 유가가 급등했을 때 예. 원달러가 강세, 약세 이럴 때마다 그 어떤 시장의 어떤 섹터가 우상향일까 우하향일까 이런 게 생각하는 게 톱다운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방식이 또 안 했어요. 바텀업. 우리 바텀업이죠. 예. 그러니까 복잡게는 우리가 보일러로 보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네. 톱다운도 해야 되고 예. 버텀업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버텀업 방식은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 입체적인 사고로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봐라 그럽니다. Y축에는 유가를 놓고 X축에는 원달러나 N달러를 놓고 예. 그 다음에 Z축에는 예를 들어서 뭐 또 내가 상해 BDI 지수나 아니면 관련된 어떠한 거시 변수를 놓고 거기에서 각각 그 입자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돌해서 우하향되는 거는 버리고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매도를 치고 우상향 될 거를 모아갖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헤지펀드들이 노상 펀드 매니저 헤지펀드들이 이 작업을 합니다. 걔네들은 때릴 거는 빌려다가 때리면서 공매도까지 하면서 자기네들이 사고자 하는 섹터를 더 집중해요. 그런 차별화 전략이 버텀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조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한번 버텀업 방식을 한번 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통계적 데이터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종목으로 들어가서 통계 데이터를 먼저 뽑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아보느냐 두 가지 조건으로 뽑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고점을 찍은 날이 9월 19일 날 2012입니다. 2012에서 10월 29일 날 1884 갔다가 1937 갔다가 다시 1850까지 빠지는 이 구간 동안에 종합주가지수는 계속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이 뭘 샀냐?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뭘 주로 많이 샀느냐? 뭐가 많이 올랐는 거 아닙니다. 뭘 많이 샀느냐? 또 하나 저점과 저점의 궤적 10월 29일 날 처음으로 1900을 깨갖고 1884를 찍은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1930까지 대반등을 줬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이 산 거는 어떤 거고 9월 19일과 현재 그 다음에 10월 29일과 현재의 그 통계 데이터를 겹쳐서 한번 보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색깔이 보이는가? 그 통계 데이터에서 우리한테 주는 직관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먼저 기관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먼저 보시죠. 9월 19일과 전번 주 금요일까지의 기관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인버스를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하방에다 힘을 실었다는 얘기죠. 그죠? 인버스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LGU+, SK하이닉스, 코덱스 200을 편입을 좀 시켰고요. 요거는 합성을 좀 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SK 브로드밴드, KT. 여기서 특징적인 게 통신 유틸리티가 다 나옵니다. 네. 통신 유틸리티를 제일 많이 샀네. LGU+를 왜 사지? SK 브로드밴드 왜 사지? KT를 왜 사지? 요거를 한번 또 이렇게 샘플로 한번 클러스터로 묶을 수가 있죠? 하나 묶어놔요. 통신 유틸리티를. 또 하나.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요거를 제일 또 많이 샀어요. IT에서 대장주를 이렇게 또 사놨네. 요건 또 왜 샀을까? 얘네들 IT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거는 왜 사? 이것도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전력. 그 다음에 GS 리테일, 하이트 진로, SBS 미디어홀딩스, LG. 이런 대표되는 종목들을 한번 샘플링을 통계 데이터를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9월 19일을 타임머신 뿅 타고 나서 10월 29일로 바꿔봅니다. 10월 29일에 기관들이 많이 산 거 현재까지 보시면 종목이 여기서 뭐가 바뀝니까? 인버스는 안 들어오고 인버스 밑으로 내려가고 코덱스 200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인버스를 축소시키면서 코덱스 200을 편입시키는구나. 방향이 바뀌는 거 확인은 언제겠까요? 이 데이터에 레버리지가 들어오면 방향 바뀐 겁니다. 레버리지가 뭐죠? 지수 1로 올라갈 때 2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방향성에 힘을 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버스가 축소되면서 코덱스 200을 먼저 편입하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편입하면 이 장은 레스고입니다. 아직은 그 데이터는 안 나왔구나. 그리고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GS 리테일, 그 다음에 LGU+, KT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똑같고 여기에 지주회사가 많이 보여요. LG, 예. GS. 지주회사를 왜 사지? 그럼 지주회사들 많잖아요. SK도 있고 이 지주회사를 많이 사네. 그 다음에는 한국항공우주, 스카이라이프, 하이트진로. 내수주 중에 중국과 연동된 종목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인을 줍니다. 또 하나, 외국인도 봐야죠. 외국인은 뭘 샀을까요? GS 리테일을 사고, 기관도 사고 GS 리테일을 외국인도 사요. 이건 왜 살까? GS 리테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인, 외국인은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아직까지 기관들은 매도하는데 기아차, 현대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비슷해요. SK 브로드밴드, 스카이라이프, 그 다음에 현대건설, 두산인프라, 코어도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시각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샘플 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 갖고 비선형의 세상에 샘플 스타디를 클러스터를 만들어 갖고 네. 그 종목을 선형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경영학이나 경영과학이나 이런 경제학의 선형계획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형계획법으로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이나 대학원 코스에 경영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계령통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선형계획법이라는 이거를 주식에도 응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용하는데? 내가 10억을 운영해. 나는 1억을 운영해. 그럴 때 지금 버텀업에서 들어간 섹터에 여러분들도 조사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지주회사 나왔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나왔죠. 예. 그 다음에 IT 나왔죠. 주가는 떨어졌는데 사서 모은 종목들의 클러스터들, 이런 종목들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 종목에다가 통신, 유틸리티, IT, 자동차, 지수, 중국경기 민감주 섹터를 딱 놓고 여기에다가 자금 배분해서 이쪽 종목으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금 배분은 여기다 몇 프로 투입할까? 통신 유틸리티에 KT에 내가 1억 중에 30%에 3천만 원에 KT는 1천만 원, LG U+나 SK는 500, 500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버텀업에서 나왔던 섹터의 종목을 자금 배분해서 이쪽으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즉 지수는 빠졌는데 클러스터로 집중했던 색깔이 어떤 색깔의 섹터가 있는지 벌써 버텀업에서는 보여줬고 그 종목이 계속 기관이나 외국이 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실적이나 몸에 도와준다면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납폭 과다주에 자동차도 들어오고 IT는 이미 시작했고 여기서 이런 종목 갖고 대형주가 뭔가 우리가 그동안 나쁘게 봤던 납폭 과다의 대형주들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되는 현상들이 벌써 외국인과 기관은 여기서 샘플링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읽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잘 추적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가시면서 하나의 흐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느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걸 조사해서 이 기준으로 시장에 대해 분석한다면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을 고르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사한 통계 데이터로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라는 게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비선형계획법을 해갖고 버텀업 방식에서 공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했다면 데이터를 기아차가 나왔네. 그럼 기아차는 지금 현재 고가에서 몇 프로 빠져갖고 저점이 형성됐다면 이 저점 대비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구조화시키느냐. 만약에 이 주가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하락만 했다가 상승으로 바뀌었을 때 목표 단가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의 각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시스템 구조화 시켜보는 겁니다. 예. 어떻게 구조화시키냐면 비율로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기아차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또 SL이나 성우 하이텍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커스터 시켜서 기아차가 이번에 54,000원이면 이 저점에다가 54,000원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7%, 21%, 38%, 61%, 100%를 기아차를 적어놓고 또 SL을 목표 단가를 적어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아차는 21%에서 38%를 첫 번째 목표로 잡는 겁니다. 중소형주나 개별주는 38%에서 61%로 첫 번째 목표를 잡는 겁니다. 예. 여기서 첫 번째 목표라는 거는 봄에서 여름에 1단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아차를 목표를 더블로 잡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당장은 가능 안 해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5개월 코스로 이러한 시가 상위 종목들은 여름에 1단계를 저점 대비 21%에서 맥시멈 38%까지만 잡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중소형주의 SL이나 성우 하이텍은 수익 났다고 7%에서 10% 먹었다고 파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름에 1단계가 최소한 미니멈 저점에서 38%에서 60% 정도까지 잡고 그 다음에 52주 최고가에서 얼마 정도 빠졌나 빠진 고가와 저가의 반 정도 올라가는데 얼마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가 이 기준점을 잡아보는가 한번 잡아보시죠. SL이 고가에서 저가까지 빠지는 고가 대비 거의 뭐 3분의 1 토막까지 됐습니다. 예. 만원대까지 빠졌다가 고가 저가의 반값이 16,900원인데 16,900원 가려면 60%나 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38%의 14,600원과 61%인 17,000원을 여름에 1단계로 잡으면서 이 종목을 동태적으로 추적해 보는 겁니다. 이걸 구조화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삼성 SDI, 기아차, 아까 버텀업 방식으로 설정했던 KT나 SK 브로드밴드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거는 38%, 61% 더블. 이렇게 이것도 경기 방어주 성격이면서 저점 대비 굵직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잡으면서 구조화 시켜갖고 전략을 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아까 그 숙제를 하나 내드렸죠. 예. 그 SM이나 기아차를 분기 실적에 P맥스파, P미니파 분기 실적 하듯이 오늘 가장 중요한 버텀업 방식에 여러분들 설정했던 선형 계획법을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갖고 여러분 포트를 무작위로 전문가 추천했다가 그냥 사지 마시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느 위치인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구간에 사주는 종목에서 샘플링 종목을 찾아내고 그 종목에서 종목을 설정했다면
이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금 배분의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금 배분 전략은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배분을 내가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우상향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종목, 중심 종목, 공격 패턴 종목들, 봄에서 이미 각도가 나온 종목에 내 포트를 나는 중심 종목에 50%를 하고 방어에 30% 하겠다. 예. 나는 요거를 똑같이 하겠다. 나름대로 전략과 성격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전체를 일로 놨을 때 나는 선형계획법으로 포트를 정해놓고 중심 공격 패턴 종목, 제가 여기서 중심 공격 패턴 종목은 겨울에서 봄을 이미 들어선 종목들, 예. 지금 예를 든다면 IT 섹터가 여름의 섹터,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섹터들이죠. 거기서 조정 시에 사는, 그리고 방어형 패턴은 자동차가 되겠죠. 아니면 납폭과다 SOC 관련된 종목이 되겠죠. 방어형 패턴. 여기에 포트를 몇 프로씩 배분하는가. 이렇게 정해놓고요. 나머지는 개별 종목들의 설정,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겨울의 패턴인지 봄의 패턴인지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몇 프로의 투자 전략을 세울 건지 아까 선형계획법에 포트를 같이 설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을 같이 한번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각도와 중심을 어떻게 잡는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세상에다 뿌려주세요. 예. 제가 이것도 전번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A 세상, B 세상, C 세상, D 세상, E 세상, F, G, H 놓고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패턴과 연관해서 대응하시면서 중심 종목의 방어형, 중심 종목의 공격형, 그 다음에 개별형 이렇게 놓고 선형 계획법을 만들어 갖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조절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실제 파동과 연출해서 톱다운 버텀업 방식 통해 갖고 계속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 오늘 공부한 거를 응용하셔 갖고 실제 적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 그리고 숙제 남겨주실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